제가 들려드릴 15번째 소설은요,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입니다. 앙드레지드는 프랑스 작가고요. 좁은 문이 작가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아버지는 파리 대학 교수로 시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엄하고 규칙을 중요시하고 자녀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극과 극인 부모 아래서 자란 지드의 유년기는 불안정해서 소심함이 거의 병적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와 어머니 가정교사 등 엄격한 여자들에게서 성장한 그가 일반적인 자유로움이나 예술가적인 일탈 정도를 경험할 기회는 거의 없었죠. 이건 그의 소설들에서 자주 드러나고 있는데요. 앙드레지드의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들이 생각이나 행동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점잖은 성직자들의 위선도 종종 그의 소설에서는 나와요. 이건 그가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관습과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 아닌가 합니다. 지드는 노벨문학상도 받았고요. 꽤 성공한 작가로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우울을 달고 살았는데 이것도 성장 과정과 무관하지 않은 듯해요. 좁은 문은 지드의 소설 중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았어요. 그는 사촌 누나와 결혼했는데 이 책에 그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유럽은 사촌과의 결혼이 합법적이에요. 유럽뿐 아니라 남미 쪽, 호주, 캐나다, 무슬림들도 사촌 간의 결혼이 합법적입니다. 그의 사랑이 어떤 방식이었을까 좁은 문을 보면 상상할 수 있지만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가 하고 싶었던 사랑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제롬이에요. 제롬의 아버지는 의사로 제롬이 12살 되기 전에 죽었어요. 아버지와 살던 르아브르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자 어머니와 파리로 갑니다. 파리의 릭상부르 공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세내서 그곳에서 어머니 어릴 적 가정교사였던 미스 플로라 애쉬버턴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제롬은 부드럽고 쓸쓸한 표정으로 늘 상복을 입고 있는 두 여인 곁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건강은 좋지 않았지만 공부에 취미가 있어서 독서와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원래 감수성이 풍부했던 제롬은 아버지의 죽음과 슬픔에 빠져있는 어머니를 보고 사느라 굉장히 조숙한 편이었어요. 제롬이 창백한 얼굴빛을 벗어나지 못하자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초여름이 될 무렵 비콜랭 삼촌의 집이 있는 르아브르 근처 퐁게주 마루로 가게 됩니다. 그때 제롬이 나이가 14살이었어요. 삼촌에게는 3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이들이 제롬의 사촌들인 거였죠. 2살 위의 누나인 알리사, 1살 아래의 줄리에트, 그보다 아래인 로베르예요. 노르망디 지방 특유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조그만 마을의 여름철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이들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책상이 있는 삼촌의 자습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롬의 사촌누이 알리사는 슬픔이 깃들인 미소를 짓는 진지하고 조용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녀도 제롬처럼 나이보다 조숙했는데 그건 그녀의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알리사의 어머니는 아름다웠지만 이기적이었어요. 꾀병으로 자주 발작을 일으켜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죠. 게다가 정숙하지 않아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이걸 알리사가 알고 있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아픔을 사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롬은 눈물에 젖어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고 그 순간부터 알리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롬은 공부를 좋아했고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난에는 별로 열중하지 않았어요. 또래 아이들과 별로 사귀지 않았고 같이 어울린다 해도 그건 단지 우정이나 호의로서일 뿐이었어요. 그와 유일하게 어울린 친구는 아벨 보티에였어요. 아벨은 상냥하고 만사 태평한 스타일로 제롬과는 좀 달랐어요. 제롬은 점점 육체적인 고민을 할 나이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기질은 변하지 않아서 보통의 남자들이 여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어요. 공부, 노력, 경건한 행위 등을 하면서 이게 알리사에게 바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더 경건해지려고 노력했고 점점 노력이 필요치 않은 일에는 만족하지 않게 되어갔습니다. 이건 제롬의 사랑 방식으로 자리 잡아갔어요. 그러던 중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큰 슬픔을 겪어내면서 제롬은 더 깊이 알리사를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요. 제롬은 어머니가 준 자수정 십자가를 알리사에게 줍니다. 알리사와 제롬이 서로를 향한 마음은 깊어가고 있음에도 다른 남녀처럼 불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들의 사랑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조력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이들은 너무 조심하고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했으며
사랑의 흔한 방식을 택하지 못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워했지만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어요. 제롬은 약혼을 원했지만 알리사는 자신이 그렇게까지 행복해질 필요가 없으며 지금 이대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장녀로서의 책임감이 포함된 심정으로 보여졌죠. 제롬은 알리사의 동생 줄리에트에게 자신의 생각과 소망에 관한 마음을 자주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활달하고 솔직한 제롬의 친구 아벨 보티에는 줄리에트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즉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제롬과 아벨의 사랑 방식은 정반대였어요. 아벨은 현재와 미래를 다루는데 열중하는 사람으로 줄리에트와의 결혼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열망에 가득 차 있었고요. 제롬은 방학 때 잠시 알리사를 만났던 추억을 간직하고 보듬을 뿐이었어요. 제롬은 알리사에게 긴 편지를 쓰고 동급생들과 떨어져 알리사를 그리워하며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 책 속에서 알리사가 재미를 느낄 부분에 표시를 해두는 것으로 사랑의 공간을 채웁니다. 크리스마스가 돼서 이들은 다시 르아브르의 플랑티의 이모집으로 갑니다. 그곳은 비콜렌과와 같은 지역에 있었어요. 이 시기에 제롬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알리사가 자신과 줄리에트가 결혼하기를 바란다는 거였어요. 그건 놀라운 사실이었죠. 그동안 줄리에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그게 알리사가 약혼을 받아주지 않은 이유였음을 알게 된 거였어요. 이제 이들이 사랑에는 커다란 장애가 생긴 셈이었죠. 제롬을 그동안 몰래 사랑했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던 줄리에트는 언니와 제롬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고 아벨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합니다. 제롬은 학업에 열중하고 알리사와는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어요. 알리사는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랑에 만족하고 기쁨에 쌓여 있었죠. 제롬은 징집이 돼서 군대에 가고 알리사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음에도 편지를 통해 함께 있음을 느끼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이제 시간은 더 흐르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이 지속돼요. 아이를 출산한 줄리에트는 점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가고 알리사는 조카의 출생과 행복한 줄리에트를 볼 수 있는 기쁨과 건강이 회복되어가는 아버지를 돌보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알리사와 제롬은 편지를 계속 주고받지만 그녀의 편지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어요. 기다림에 지쳐감을 편지에 쓰고 책과 산책, 대자연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음을 고백했어요. 제롬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르아브르에 와서 이들은 잠시 재회했지만 알리사는 제롬을 조금씩 피하고 있었어요. 이후 알리사의 편지는 더 깊은 고뇌와 그리움을 담고 있었으며 그 편지를 읽는 제롬은 괴롭기만 합니다. 그 즈음에 미스 애쉬버튼이 죽었고 이들은 장례식에서 만났지만 오랜만의 재회에 어색함을 느껴요. 다시 약혼을 말하는 제롬에게 알리사는 우리들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충족감 뒤에 오는 슬픔을 경험했으므로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함께 있을 때의 순수한 기쁨이 이제 고갈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제롬은 자신이 좀 더 덕을 쌓으려고 했던 건 다 알리사를 위해서였고 어떤 길이든 위로 올라가는 길이라면 그게 자신을 알리사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줄 것으로 믿고 있던 자신의 순수한 사랑에 대해 이제는 속수무책이 되어갑니다. 알리사는 사람이 성스럽게 된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강조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들의 편지는 중단됩니다. 제롬은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어요. 다시 오랜만에 르아브르에서 둘은 만났지만 알리사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녀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에 너무 몰두해 있었죠. 책장에는 둘이 같이 읽던 책들이 모두 없어졌고 그녀가 경멸하던 저속한 신학에 관한 너절한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그녀는 그 책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해주는 책이며 이 책을 읽는 게 좋다고 말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으며 그녀는 곡간일이 감독이나 소작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는 일들에 마음을 쏟아 제롬과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없었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어설픈 대화만이 오갔고 가끔 그녀의 미소는 멸시에 가까운 표정을 띄었어요. 제롬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가를 묻자 지금의 자신을 사랑하고 옛날의 자신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사랑은 차츰 시들고 가끔 단순한 추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롬은 자신이 덕이라고 부르던 것에 혐오감을 느끼고 오랫동안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던 집념에 대한 우라가 가득 차버립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사랑에 대한 숭고한 노력들이
이제는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에 대한 자괴감만을 가득 가지게 되었어요. 그는 다시 공부에 매진하기로 합니다. 알리사의 아버지가 죽고 장례식에서 둘은 다시 만났어요. 알리사는 더 여위고 파리해져 있었고 그건 제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제롬은 알리사가 자신을 실망시켰던 것처럼 자신도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쌀쌀하게 대답하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알리사는 오래전에 제롬이 자신에게 주었던 어머니 자수정 십자가를 돌려줍니다. 제롬은 다시 그녀에게 사랑을 구해야 하지만 알리사는 자신들이 사랑이 완전치 않음을 안 순간부터 이제 사랑을 지탱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음을 말해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마련하셨듯이 헤어지는 게 더 좋은 것을 위한 시작임을 말하면서 작별을 구합니다. 이들의 긴 사랑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줄리에트는 알리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제롬에게 편지로 알려줍니다. 알리사의 유언은 자수정 십자가를 자신의 목에 걸어달라는 것이었어요. 10년 후 제롬은 프로방스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줄리에트를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언니 연인인 제롬을 한때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었으나 이제 모든 것을 찾고 안정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녀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제롬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있을 거냐고 묻고 제롬은 여러 가지 일을 잊을 때까지라고 답합니다. 만일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마 그 여자를 사랑하는 척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세상의 모든 연인들이 사랑을 할 때 갖는 열정과 진실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다만 성격, 환경적 요인이 그 사랑의 방식을 다르게 할 겁니다. 잘 사랑하려면 사랑과 성장이 같이 가야 합니다. 제롬과 알리사의 사랑은 처음엔 성장과 같이 잘 갔어요. 서로에게 알려줄 책을 읽고 노력하는 각자의 일상이 그리워하는 시간을 채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매몰돼 버리기 시작하죠. 특히 알리사의 방식이 아쉬워요. 제롬은 알리사와 떨어져 있는 동안도 여러 곳에 여행을 다니고 공부에 매진했어요. 이건 그를 사랑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게 해줬죠. 하지만 알리사는 바느질을 하고 아버지를 돌보는 곳에만 매달려 있느라 자신의 울타리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어 살았으므로 성장은커녕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그녀의 성품은 동생이 사랑하는 사람을 차지할 수 없을 만큼 소심하고 섬세했기 때문에 열정 같은 불꽃도 꽉꽉 누르고 감췄어요. 이들은 둘 다 서로에게 고귀함을 잃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그게 이들의 사랑을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사랑은 뭘 버려야 됩니다. 다 쥐고 있으면 사랑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대부분의 연인들은 어느 정도 참고 어느 정도 헌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안 한다면 그 사랑은 곧 깨지죠.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사랑은 참고 헌신적이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통속적이기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사랑을 품위 있게만 할 수 있겠어요. 제롬과 알리사의 품위 있는 사랑, 이들의 지겹게도 더딘 사랑은 그게 바로 원인이었죠. 제롬이 알리사를 만나 사랑에 빠진 그 무렵 교회에서 목사가 읽어주는 성경구절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들은 좁은 문을 선택했고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가지 말아야 될 선택지 아닐까요? 그런 높은 기준 때문에 허덕이면서도 굳이 가야 할 지향점으로 삼으려는 본능은 우리에게 늘 양손에 쥐고 있는 떡을 부끄럽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이 신기루일 때 그 좁은 문에 대한 가치를 차라리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도 인생도 높은 가치보다는 나에게 맞아서 부끄럽지 않은 양손의 떡인 게 최선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